분단 국가에 내 아들을 보낸다고요. 이탈리아 최고 명문학교 교감 이사벨라 로시. 그녀는 38명의 학생들과 함께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7분 만에 해결되는 여권 분실 사건. 폭염 속에서 5분 만에 출동하는 119 구급대. 새벽 2시에도 안전한 서울거리까지. 이게 정말 우리가 알던 그 나라 맞나요? 유럽 엘리트 교육자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꾼 충격적인 7박 8일. 휠체어를 탄 한국 학생과 이탈리아 학생이 함께 만든 로봇이 1등을 차지했을 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를. 귀국 후 학부모 회의에서 그녀가 한 말은 모든 이탈리아인들을 경악시켰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편견이 감동으로 바뀐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이탈리아 교감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학생들의 한국 여행을 허락했다면, 한국 최고 안전을 위해 거부했다면 한국장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이사벨라 로시입니다. 밀라노 국제학교에서 교감으로 일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저희 학교 수학여행은 늘 예측 가능했죠. 파리, 베를린, 뉴욕. 학부모들도 교사들도 만족하는 안전한 선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학생회장 루카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는 정말 예상 못했어요. 교감 선생님, 이번 수학여행은 서울로 가면 안 될까요?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서울이라니요. 루카는 진지한 표정으로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더군요. K-팝 뮤직비디오, 첨단 기술들, 아름다운 도시 풍경들. 17살 아이 눈에는 신세계였겠죠. 선생님, 저희는 항상 서구권만 다녔잖아요. 이제는 아시아도 경험해보고 싶어요. 루카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요? 그곳은 아직도 분단된 나라 아닌가요? 제 머릿속에는 동생 마르코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홍콩 유학 시절 겪었던 힘든 일들 때문에 아직도 상처받아 있는 동생 말이에요. 검토해보겠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그 후 일주일간 벌어진 일은 정말 폭풍 같았어요. 루카가 학급에서 한국 여행을 제안하자 아이들은 환호했습니다. SNS에서 본 화려한 서울의 모습들. 아이들에게는 꿈의 여행지였겠죠. 하지만 학부모들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첫 항의 전화가 온 건 그날 오후 4시였습니다. 교감님,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그런 위험한 곳에 보내려는 건가요? 두 번째, 세 번째 전화가 이어졌고 급기야 긴급 학부모 회의까지 열리게 되었어요. 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루카의 아버지 바움가르트너 회장의 표정은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서늘해져요. 내 아들을 분단 국가에 보낸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북쪽에는 핵무기를 가진 독재자가 있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곳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겠다는 겁니까? 다른 학부모들도 맞장구 쳤죠. 차라리 캐나다나 호주는 어떨까요?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난감했어요. 교육자로서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무시할 수 없었지만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교감으로서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어쩌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고 결국 재검토하겠다는 애매한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어요. 동생이 아시아에서 겪은 일들, 뉴스에서 보는 북한 관련 소식들. 모든 것이 저에게는 위험 신호로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과연 제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속보가 뜨더군요. 북한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10분도 안 되어 전화벨이 울렸어요. 바움가르트너 회장이었죠. 맞습니까? 뉴스 말입니다. 이제야 정신 차리셨겠죠?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내가 뭐라고 했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다른 학부모들의 전화가 빗발쳤죠. 모두 같은 내용이었어요. 즉각 취소하세요. 오후 교사 회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역사교사 안드레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사벨라,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겠나? 저 뉴스를 보고도 학생들을 보낼 건가? 안드레아는 평소에도 보수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단호했어요. 몇 년 전 파리에서 테러를 목격한 후로 위험한 지역에 대한 거부감이 극심했거든요. 하지만 안드레아, 교육청에서는 한국이 안전하다고. 제가 말하려는데 그가 손을 저었습니다. 안전하다고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곳이 안전하다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동생 마르코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홍콩 유학 시절 아시아인들로부터 차별받았던 기억들. 마르코는 아직도 한국 드라마만 나와도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아시아는 위험해, 누나. 그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무서웠습니다. 분단국가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불안감, 그리고 동생의 상처받은 모습들.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른 교사가 물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가고 싶어 해요. 루카는 매일 와서 언제 확정되느냐고 묻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교육청에서였죠. 이사벨라 교감님, 한국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전보장서와 상세 일정을 보내왔어요. 검토해 보시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갈등했어요.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열망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분단 상황, 북한과의 관계, 최근 정세. 볼수록 불안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그곳에 보내도 될까요? 하지만 동시에 루카의 간절한 눈빛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세상은 넓잖아요. 새벽 2시까지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했어요. 교육청의 안전보장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추가 안전 조치들을 요구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자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출발 허가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요?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서명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 될 줄은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38명의 학생들과 4명의 교사. 과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들, 그리고 모든 곳에 있는 디지털 안내판들. 이건 밀라노 공항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와, 진짜 미래 같아요. 루카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줄을 서는데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어요. 학생들이 하나씩 기계에 여권을 대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직 모든 곳에 이런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엠마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큰일이에요. 제 여권이 없어졌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첫날부터 이런 일이. 엠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방을 뒤져댔지만 여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정해, 엠마.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저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당황했어요. 바로 그때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상황을 파악하더니 곧바로 무전기로 누군가와 연락을 취했어요. 걱정 마세요.
CCTV로 확인해 드릴게요. CCTV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분실물 하나 찾으려면 몇 시간은 걸리는데 그 직원은 태블릿을 들고 몇 번 터치했어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화면에 엠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의 모습이었죠. 여기 보세요. 17번 게이트에서 가방을 정리하실 때 여권이 떨어졌네요. 정말 신기했어요. 몇 분 만에 엠마의 동선을 완전히 추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직원이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17번 게이트에서 여권 발견했습니다. 지금 가져오고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이탈리아 공항에서는 분실물 하나 찾으려면 신고서부터 써야 하는데 정확히 7분 후 다른 직원이 엠마의 여권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엠마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여행객의 안전과 편의가 최우선이니까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7분 만에 CCTV 추적부터 분실물 회수까지.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든 거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 루카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컨베이어 벨트 옆 의자에 누군가의 명품 시계가 그냥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지키지 않는데 그냥 그대로. 저기 실례합니다. 저는 근처 청소하던 직원에게 물었어요. 저 시계 주인을 찾아야 하지 않나요? 그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분은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요. 곧 돌아오실 거예요. 여기는 안전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요? 명품 시계를 그냥 두고 화장실에 간다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안드레아 교사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사벨라, 이게 정말 분단국가 맞나? 우리보다 시스템이 더 앞서 있잖아.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분명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나라인데 첫 일시간 만에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7분 만에 여권을 찾아주는 시스템, 명품 시계도 안전한 사회. 공항 셔틀을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현대적인 건물들.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둘째 날 아침 본격적인 서울 탐방이 시작되었어요. 윤태성 가이드가 저희를 지하철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지하철로 이동할 건데요. 조금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지하철역 입구에서부터 놀라웠습니다. QR코드 하나로 38명이 모두 한 번에 입장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윤 가이드가 단체 티켓을 스마트폰으로 구매하더니 각자 폰으로 QR코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별표를 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연동되거든요. 루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벌써 몇 년 됐죠. 이제 현금이나 카드 없이도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밀라노에서는 아직도 종이 티켓을 쓰는 곳이 많은데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하니 더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2분 17초 후 도착이라는 정확한 시간까지. 와, 진짜 정확해요. 엠마가 손뼉을 쳤습니다. 정말로 2분 17초 후 열차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내리고 저희가 탔습니다. 이탈리아 지하철의 혼잡함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열차 안에서도 놀라운 일이 계속됐습니다. 각 역마다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 방송이 나오고 스크린에는 환승 정보까지 자세히 표시되었어요. 루카가 윤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무임승차하는 사람은 없나요? 거의 없어요. 시스템이 워낙 철저해서.
그리고 대부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키죠. 안드레아 교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신뢰 기반 시스템이에요. 시민들이 룰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신뢰 기반이라니. 이탈리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3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할 때였어요. 복잡할 거라 생각했는데 바닥에 색깔별 화살표가 있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더군요. 그리고 환승 거리도 놀랍도록 짧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누가 설계한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설계했죠.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 중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루카가 감탄했습니다. 이거 진짜 미래예요. 아빠가 일하는 은행보다 더 첨단 같아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바움가르트너 회장이 그렇게 자랑하던 스위스 은행 시스템보다도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더 앞서 있다는 거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나올 때도 신기했어요. QR코드 하나로 모든 게 처리되고 자동으로 요금이 정산되었습니다. 종이 영수증도 필요 없고 모든 게 디지털로. 선생님들, 이제 버스도 타볼까요? 윤가이드가 제안했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실시간 도착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고 버스 안에서도 같은 QR코드로 결제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니. 루카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이걸 우리 학교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교내 이동이나 출석 체크 같은 거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봤어요. 한국에 이런 시스템들을 이탈리아에 소개한다면 정말 혁신적일 것 같았습니다. 안드레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사벨라, 이건 인정해야겠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종이 없는 사회, 모든 게 연결된 디지털 인프라. 이게 정말 분단국가의 모습인가요? 제가 알던 상식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 모든 시스템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어요. 강제가 아닌 신뢰로 만들어진 사회.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셋째 날, 날씨가 정말 무더웠어요. 37도라니. 이탈리아 여름보다도 훨씬 습하고 뜨거웠습니다. 윤가이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은 폭염경보가 발령됐는데 일정을 조정할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괜찮다며 예정대로 경복궁 견학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이미 허가받은 일정이라 쉽게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자주 휴식하고 물 많이 마시자. 경복궁 입구에서부터 햇살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궁궐의 웅장한 모습에 학생들은 감탄했습니다. 특히 수문장 교대식을 볼 때는 모두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찍었어요. 정말 멋있어요. 이탈리아 역사와는 완전 다른 느낌이네요. 루카가 신기해했습니다. 30분 정도 둘러보는데 엠마가 갑자기 이상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엠마, 괜찮니? 제가 다가갔는데 엠마가 그대로 쓰러졌어요. 엠마.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었지만 막상 당하니 당황스러웠어요. 윤가이드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변 시민들이 하나둘씩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부채 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부채를 흔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얼음물 드세요. 다른 관광객이 시원한 물을 건네줬어요. 그늘로 옮겨드릴게요. 젊은 남성 몇 명이 엠마를 그늘진 곳으로 조심스럽게 옮겨줬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외국인인 저희를 위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와주다니. 더 놀라운 건 119 구급대였어요. 신고한 지 정확히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최소 15분은 걸리는데 환자 상태 어떠세요?
구급대원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엠마의 체온을 재고 혈압을 측정하더니 바로 태블릿으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에 연락했어요. 열사병 전문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구급차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엠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병원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더 놀라웠어요. 이미 엠마의 정보가 전달되어 있어서 바로 치료실로 안내받았어요. 접수나 서류 작성 같은 건 나중에 하고 응급처치가 우선이었습니다. 체온이 많이 올랐네요. 하지만 심각하지는 않아요. 수액 맞고 충분히 쉬시면 됩니다. 의사가 안심시켜줬어요. 치료받는 동안 간호사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영어로 상세히 설명해주고 엠마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어줬습니다. 더 감동적이었던 건 경복궁에서 도와줬던 시민들이 병원까지 와서 안부를 물어본 거예요. 전혀 모르는 외국인인데 괜찮으세요? 많이 걱정됐어요. 그 아주머니가 과일까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감사 인사를 하자 그분은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오신 손님인데 불편하시면 안 되죠. 안드레아 교사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이사벨라, 이게 정말 같은 인간인가? 이탈리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정말 그랬어요. 로마에서 관광객이 쓰러지면 구경만 하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2시간 후 엠마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의료진은 추가 검사까지 꼼꼼히 해주고 앞으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의료 서비스는 처음 경험해봐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윤가이드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특히 어려운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만약 이 일이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5분 만에 오는 구급차, 시민들의 자발적 도움, 완벽한 의료 시스템.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위험한 분단 국가가 아니라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넷째 날, 저희는 서울과학고를 방문했어요.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던 저로서는 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학교 입구에서부터 놀라웠어요. 최첨단 연구실들이 즐비했고 학생들이 실제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고등학교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함께 팀 프로젝트를 해보실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어요. 민수라는 17살 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저희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정말 당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 로봇 동아리 부장 민수예요. 오늘 함께 프로젝트 할 수 있어서 기뻐요. 루카가 먼저 다가갔어요. 안녕. 나는 루카야. 너 정말 AI 로봇을 만들 수 있어? 물론이죠. 보여드릴게요. 민수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프로젝트 주제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로봇 설계였어요. 팀을 나누는데 루카와 민수가 한 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소통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둘 다 영어를 잘해서 금세 의기투합했어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 로봇은 어떨까?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오, 좋은 아이디어야. 음성 인식과 GPS를 결합하면. 루카가 눈을 반짝였어요. 두 학생이 협업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민수는 프로그래밍에 뛰어났고 루카는 디자인 감각이 좋았어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며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민수야, 이 코딩 어떻게 한 거야? 정말 대단해. 루카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루카의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이야. 혼자서는 생각 못했을 거야. 민수도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포용이란 동정이나 배려가 아니라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거구나. 3시간 후 발표 시간이 되었어요. 각 팀이 만든 로봇을 선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수와 루카 팀의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정말 떨렸어요. 저희가 만든 건 시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가이드 로봇입니다. 민수가 당당하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로봇은 음성 명령을 받아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고 장애물을 미리 감지해서 알려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심지어 응급 상황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는 시스템까지. 와! 다른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루카가 이어서 발표했어요. 이 로봇의 핵심은 민수의 알고리즘이에요.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민수와 루카 팀이 1등을 차지했어요. 두 학생이 서로 껴안으며 기뻐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축하해, 민수야. 정말 대단해. 루카가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고마워, 루카. 너와 함께해서 가능했어. 민수도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상식에서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배경의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안드레아 교사가 제게 속삭였어요. 이사벨라, 이게 진짜 교육이야.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바로 이거야.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장애가 있든 없든 국적이 다르든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기회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루카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민수 같은 친구들과 더 많이 교류하고 싶어요.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교육자로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포용이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한국의 교육은 기술과 인간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멋진 어른이 될까. 정말 부러웠습니다. 5째 날 밤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루카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제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편의점에 가고 싶어요. 한국 과자도 사보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이탈리아였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시간이죠. 지금 시간에 너무 늦지 않니? 한국은 24시간 편의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윤 가이드님도 안전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정말 안전할까요? 아무리 한국이 생각보다 좋다고 해도 밤늦은 시간에 외국인 학생들을 내보내는 건. 하지만 아이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생각해보니 한국은 정말 안전한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내가 함께 가겠다. 정말요? 감사해요.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윤 가이드에게 연락하니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새벽에도 충분히 안전해요. 자정이 넘어 호텔을 나섰을 때 저는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환하게 빛나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와, 진짜 안전해 보여요. 엠마가 신기해했어요. 편의점까지 가는 길에 경찰관을 만났어요. 저는 긴장했지만 그 경찰관은 친근하게 인사해 주더군요. 관광 오셨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이탈리아에서는 밤에 경찰을 만나면 뭔가 문제가 있나 싶은데 여기서는 정말 친절한 동네 아저씨 같았어요. 편의점에 도착하니 더 놀라웠어요. 새벽 2시인데도 환하고 깨끗했습니다. 직원분도 밝게 웃으며 맞아주시더군요. 어서 오세요. 관광객분들이시네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한국 과자들을 구경했어요. 포장지부터가 귀엽다며 이것저것 골라 담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루카가 호떡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 호떡이요.
맛있어요. 따뜻하게 데워드릴까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새벽 2시에도 이렇게 친절하게 응대해 주다니. 계산할 때도 놀라웠어요. 카드 결제가 정말 빠르고 간편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까지 디지털로 받을 수 있더군요. 편의점을 나와서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과자를 먹는데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평화로웠어요. 가로등이 환하고 CCTV도 곳곳에 있었지만 전혀 감시받는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선생님, 여기 정말 안전한 것 같아요. 엠마가 말했어요. 이탈리아보다 더 안전한 것 같은데. 정말 그랬어요. 밀라노에서도 이 시간에는 절대 학생들과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때 한 할머니가 지나가시다가 저희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밤늦게 다니시니까 조심하세요. 혹시 길 잃으시면 저기 파출소에서 도움받으세요. 정말 따뜻한 말씀이었어요.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을 걱정해 주시다니.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안드레아 교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사벨라, 이게 정말 분단국가 맞나? 우리 동네보다 더 안전한 것 같은데. 저도 동감했어요. 지난 며칠간 경험한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험하고 불안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윤 가이드가 설명해 줬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예요. 특히 강력 범죄는 거의 없죠. 그래서 여성들도 밤늦게 혼자 다닐 수 있어요. 루카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CCTV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요. 서로를 배려하고 지켜주려는 문화가 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새벽 2시에도 편의점에서 친절하게 맞아주는 직원, 외국인을 걱정해주는 할머니, 웃으며 인사하는 경찰관. 이게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기술만 발달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한 나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밀라노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공항에서 학부모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별일 없으셨죠? 바움가르트너 회장이 가장 먼저 물었어요. 루카가 아버지에게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한국어를? 네. 민수라는 친구와 친해졌는데 계속 연락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 대학교에도 가보고 싶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었어요. 회장님, 정말 놀라운 일주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저희가 생각했던 곳과 완전히 달랐어요. 귀국 후 첫 교무회의는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안드레아를 비롯한 동료 교사들이 모두 궁금해했어요. 정말 안전했나요? 안드레아가 첫 번째로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안드레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보다 더 안전했어요. 새벽 2시에도 학생들과 편의점에 갔는데 전혀 문제 없었거든요. 설마요? 다른 교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입니다. 7분 만에 분실 여권을 찾아주는 시스템, 5분 만에 오는 구급차,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시민들. 제가 교육자로서 지난 10년간 본 것 중 가장 인상 깊었어요. 안드레아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럼 정말 분단 국가가 맞나요? 분단되어 있는 건 맞지만 그들이 이룬 성취는 정말 놀라워요. 포용적 교육, 첨단 기술, 안전한 사회.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일주일 후 학부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순간이었어요. 특히 바움가르트너 회장의 반응이 걱정되었거든요. 학생들이 직접 발표를 준비했어요. 루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민수 친구와 함께 로봇을 만들면서 깨달았어요. 국경이나 편견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라는 걸요. 엠마도 이어서 발표했어요. 제가 쓰러졌을 때 한국 분들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정말 가족처럼 돌봐주셨어요. 그때 느꼈어요. 진정한 선진국이란 기술만 발달한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나라라는 걸요. 학부모들의 표정이 점점 변했어요. 특히 바움가르트너 회장은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학부모 여러분, 저는 이번 여행 전까지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험하고 불안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을 보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라는 걸요.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다는 건가요? 첫째, 교육 시스템입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어느 나라 출신이든 모든 학생이 동등한 기회를 받아요. 둘째, 사회 시스템이에요. 디지털화되어 있으면서도 인간적 따뜻함을 잃지 않았어요. 셋째, 안전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 학부모가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도 한국과 교류하실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미 교육청과 논의를 시작했어요. 한국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추진하려고 해요. 바움가르트너 회장이 마지막에 말했어요. 교감님, 제가 처음에 너무 반대했네요. 루카의 변화를 보니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루카는 정말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한국 동아리를 만들어 다른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안드레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사벨라, 나도 다음에는 한국에 가보고 싶어. 정말 그런 나라가 있다니. 몇 달 후 저희 학교에 한국교육청에서 방문단이 왔어요. 그들과 만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 교류의 시작이라는 걸요.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벨라, 이번 일로 우리 학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생들의 시야도 넓어지고 교사들의 의식도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감동이 밀려와요.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따뜻한 사람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거였어요. 진정한 선진국은 건물이 높고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그런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명문학교 교감의 충격적인 한국 체험기 어떠셨나요? 편견이 감동으로 바뀌는 놀라운 7박 8일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